여러분, 좀 이상한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의 몸, 그 몸을 이루는 원자들은 사실 몇 년 전에 그 원자가 거의 아닙니다. 뼈도, 피부도, 심지어 뇌 속 물질까지도 끊임없이 새 것으로 교체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은 하루에도 수천억 개의 세포를 갈아치웁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의 여러분과 지금의 여러분은 물질로만 따지면 거의 남남인 셈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재료가 다 바뀌었는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러분이고 게다가 분명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주 기묘한 질문 하나가 남습니다. 재료가 다 바뀌는데 대체 무엇이 늙는 걸까요?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우리가 시간 탓이라고만 믿었던 이 노화의 정체를 끝까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제대로 던지기 전에 먼저 우리 대부분이 노화에 대해 어떤 그림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지부터 같이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야기의 진짜 반전은 바로 그 그림 안에 아주 조용히 숨어 있거든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날 아침 세수를 하다가 무심코 거울을 봅니다. 그런데 어제까지는 없던 것 같은 주름 하나가 눈가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계단을 오를 때 예전 같으면 2칸씩도 성큼성큼 올라갔는데 요즘은 무릎이 먼저 마를 겁니다. 오늘은 좀 천천히 가자고요. 저녁에 책을 읽으려는데 글씨가 슬쩍 흐려지고 팔을 조금 더 뻗게 됩니다. 이런 순간들이 하나둘 쌓이면서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죠. 아, 내가 낡아가고 있구나. 바로 이 낡아간다는 말. 여기에 우리가 노화를 이해하는 방식이 통째로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몸을 마치 오래 쓴 물건처럼 생각합니다. 10년, 20년, 30년을 굴린 자동차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처음엔 반짝반짝 새 차였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엔진은 힘이 빠지고 부품은 삐걱대고 여기저기 녹이 슬고 결국은 폐차장으로 갑니다. 우리는 우리 몸도 딱 그렇게 상상해요. 태어날 때 받은 이 몸이라는 기계를 살아가는 내내 조금씩 닳게 하다가 언젠가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것. 그게 노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그림은 참 설득력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게 이걸 뒷받침하니까요. 새로 산 운동화는 몇 년 신으면 밑창이 닳습니다. 아끼던 청바지는 무릎이 먼저 해집니다. 10년 넘게 쓴 프라이팬은 코팅이 벗겨지죠. 세상 만물이 쓰면 쓸수록 닳아 없어지는데 우리 몸이라고 예외 일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나이가 든다는 건 그냥 오래 써서 닳는 거다. 이렇게 믿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 안에는 아주 조용한 손님이 한 명 앉아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에요. 이 이야기 속에서 시간은 그냥 배경이 아닙니다. 시간은 범인입니다. 시간이 흐르니까 몸이 닳는다. 시간이 우리를 갉아먹는다. 세월이 야속하다. 우리가 늘 쓰는 이 표현들 속에서 시간은 손에 지우개를 들고 우리를 조금씩 지워가는 존재로 그려져요. 그래서 우리는 노화를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부르고 거기서는 절대 이길 수 없다고 믿습니다. 흐르는 시간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이셨을 겁니다. 맞아요. 나도 딱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당연한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건 이상한 생각이 아니에요. 아주 정상적이고 아주 인간적인 그림입니다.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생각했고요. 그런데 바로 여기서 오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침착하게 물리학자가 사건 현장을 살피듯이 이 그림을 한 조각 한 조각 뜯어볼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가 범인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던 그 시간이라는 녀석에게 아주 이상한 알리바이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될 겁니다. 명심하세요. 지금 우리가 그린 이 낡은 기계의 그림, 이건 절반은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절반이 완전히 틀렸어요. 그리고 그 틀린 절반 안에 노화가 두렵지 않아지는 열쇠가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 볼까요? 범인으로 지목된 첫 번째 용의자, 시간부터 신문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시간이 우리를 늙게 만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자처럼 조금만 깐깐하게 따져봅시다. 시간이 정확히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요? 시간이 손을 뻗어서 우리 세포를 하나씩 부순다? 시간이 우리 얼굴에 직접 주름을 새긴다? 이렇게 물어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 물리학에서 시간은 무언가를 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시간은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일 뿐입니다. 배우가 아니라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텅 빈 우주 공간에 다이아몬드 하나를 놔둔다고 칩시다. 아무것도 닿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완벽한 진공 속에서요. 그 다이아몬드는 100년이 지나든 100만 년이 지나든 10억 년이 지나든 거의 그대로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흘렀는데 다이아몬드는 늙지 않아요. 왜냐하면 늙음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서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라 그 시간 동안 무언가가 실제로 일어나야 생기는 거니까요. 시간은 그 무언가가 일어날 자리를 마련해 줄 뿐 직접 손대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만약 시간이 정말로 범인이라면, 다시 말해 시간이 흐른다는 사실 그 자체가 우리를 늙게 만든다면 같은 시간을 산 사람들은 모두 똑같이 늙어 있어야 합니다. 60살 생일을 맞은 두 사람은 정확히 60살만큼 낡아 있어야죠. 시간은 두 사람에게 완벽하게 공평하게 똑같이 흘렀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요. 우리 주변을 둘러보세요. 어떤 예수는 마흔처럼 팔팔하고 어떤 예수는 일흔처럼 지쳐 있습니다. 같은 해에 태어나 같은 동네에서 자란 두 친구가 30년 뒤에 만나면 10살, 15살은 차이나 보이잖아요. 실제로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 몸속 세포를 들여다보고 달력이 알려주는 나이와는 완전히 다른 생체 나이라는 걸 따로 읽어낼 수 있습니다. 세포 안에 새겨진 특정한 화학적 표지들을 읽는 건데요. 그렇게 재보면 똑같이 예수님 두 사람의 생체 나이가 10살 넘게 벌어지기도 합니다. 한 사람의 세포는 40 같고 다른 사람의 세포는 70 같은 거죠. 달력은 똑같이 흘렀는데 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이겁니다. 시간은 알리바이가 있습니다. 시간은 모두에게 똑같이 흘렀는데 결과는 제각각이라면 사람을 늙게 만든 진짜 범인은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 사람마다 다르게 벌어진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무대를 배우로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를 그토록 불안하게 만들던 세월의 흐름, 그 야속한 시간, 그건 우리를 직접 늙게 하는 손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은 그냥 흐를 뿐이에요. 우리를 늙게 만드는 건 그 흐름 위에서 벌어지는 다른 무엇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른 무엇이 대체 뭔지 우리는 이제 진짜로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용의자는 풀려났으니 두 번째 용의자를 불러야겠죠. 두 번째 용의자, 아까 우리가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몸은 오래 쓰면 닳는 기계다. 마모. 이게 범인이라는 거죠. 부품이 낡고 엔진이 삭고 그래서 늙는다. 언뜻 보면 이건 시간보다 훨씬 그럴듯한 용의자입니다. 실제로 우리 몸 여기저기가 닳는 것도 사실이고요. 무릎 연골은 닳고 혈관은 딱딱해지고 이건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아까 맨 처음에 제가 드렸던 그 이상한 사실이 다시 등장합니다. 기억하시죠? 우리 몸을 이루는 재료는 끊임없이 새 것으로 교체되고 있다는 거요. 자, 오래된 자동차는 왜 낡습니까? 부품을 안 갈아 끼우니까 낡습니다. 그 부품 그대로 10년, 20년을 쓰니까 삭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요, 그 자동차의 부품을 닳는 족족 계속 새 것으로 갈아 끼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타이어가 다르면 새 타이어로, 엔진이 삭으면 새 엔진으로, 볼트 하나까지 계속 새 것으로 교체한다면 그 차를 여전히 낡은 차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게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몸은 닳는 부품을 그냥 방치하는 기계가 아니에요. 쉬지 않고 스스로를 뜯어고치고 다시 짓는 아주 이상한 종류의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마모, 낡음, 이것도 완전한 범인은 아닙니다. 기껏해야 공범 정도죠. 진짜 사건은 부품이 닳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부품을 새로 갈아 끼우는 공정 어딘가에 있는 것 같거든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하나의 이미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 내내 함께 할 이미지예요. 식탁 위에 켜둔 촛불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조용히 노랗게 타고 있는 촛불이요. 저는 이 촛불이 노화의 비밀을 푸는 가장 정확한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알리바이가 얼마나 확실한지 아주 간단한 상상 실험 하나로 더 확실하게 못 박아 보겠습니다. 잠깐 저를 따라와 주세요. 여기 똑같은 쌍둥이 두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같은 날 태어났으니 달력 나이는 완벽하게 같죠. 그런데 한 사람은 평생 몸을 거의 쓰지 않고 하루 종일 앉아서 지냅니다. 다른 한 사람은 매일 걷고 자주 웃고 잘 자고 몸을 부지런히 씁니다. 30년 뒤에 두 사람을 나란히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답을 압니다.
두 사람은 전혀 다르게 늙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두 사람에게 흐른 시간은 정확히 똑같았습니다. 초 단위까지 똑같이 30년이 흘렀어요. 만약 시간이 범인이라면, 시간이라는 지우개가 사람을 지우는 거라면 이 둘은 똑같이 지워져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니잖아요. 이게 무엇을 증명합니까? 시간은 그냥 흘렀을 뿐, 두 사람을 다르게 만든 건 그 시간 동안 두 사람의 몸속에서 벌어진 서로 다른 일이라는 겁니다. 시간은 무죄예요. 완벽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M1 용의자를 붙잡고 세월이 야속하다며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건 파인만이 즐겨 쓰던 사고방식이기도 한데요. 어떤 문제가 잘 안 풀릴 때 그는 먼저 우리가 당연하게 깔고 있는 전제 중에 몰래 틀린 게 없는지부터 의심했습니다. 노화 문제에서 우리가 깔고 있던 몰래 틀린 전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늙는다. 이 문장은 너무 당연해 보여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나로 뭉뚱그린 문장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른다는 것과 그 시간 동안 몸에서 뭔가가 벌어진다는 것, 이 둘은 전혀 다른 얘기인데 우리는 이걸 붙여놓고 시간 탓이라고 불러온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수사의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제 우리는 시간을 그만 쳐다보고 그 시간 동안 우리 몸속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무대는 그만 보고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봐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건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로 돌아가야 합니다. 애초에 살아있다는 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 오늘 이야기의 진짜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의심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의 재료가 계속 바뀐다는 게 정말일까? 그냥 그럴듯한 비유 아니야? 좋은 의심입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분이야말로 진짜 과학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측정된 사실이라는 걸 짧은 옛날 이야기 하나로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20세기 중반 과학자들은 아주 영리한 방법을 하나 생각해냈습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속 원자에 아주 미세한 표지를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꼬리표를 단 원자로 만든 먹이를 동물에게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꼬리표 달린 원자들이 몸속 어디로 가는지를 추적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몸이 고정된 기계이고 음식은 그저 태워 없애는 연료일 뿐이라면 그 원자들은 에너지로 쓰이고 대부분 그냥 빠져나가야 했습니다. 몸의 부품 자체는 그대로 있어야죠. 그런데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꼬리표 달린 원자들이 며칠도 안 되어 몸 구석구석으로 섞여 들어간 거예요. 근육 속으로, 장기 속으로, 심지어 뼈 속으로까지요. 그리고 원래 거기 있던 원자들은 그 자리를 내주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몸은 음식을 그냥 태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의 원자로 자기 자신을 계속 다시 짓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속에서는 재료가 쉴 새 없이 들고 나며 교체되고 있었어요. 마치 겉모습은 그대로인 폭포처럼요. 폭포는 늘 그 자리에 그 모양으로 있지만 그 물은 단 한순간도 같은 물이 아니잖아요. 이 발견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그 전까지 사람들은 몸을 명사로 봤습니다. 여기 놓여있는 하나의 물건으로요. 그런데 이 실험은 몸이 사실은 동사에 가깝다는 걸 눈으로 확인시켜 준 겁니다. 몸은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먹은 밥의 원자들도 벌써 여러분의 어딘가로 섞여 들어가 여러분의 일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에 여러분이었던 원자들은 조용히 여러분을 떠나고 있고요. 여러분은 흐르고 있는 존재입니다. 딱 저 촛불처럼요. 자, 이렇게 몸이 끊임없이 흐르고 다시 지어지는 과정이라는 게 분명해졌으니 우리는 이제 마음 놓고 그 다음 질문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매 순간 다시 지어진다면 그 다시 짓는 일이 잘못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그 지점에 노화가 앉아 있으니까요. 이 재건축이 대체 얼마나 어마어마한 규모로 벌어지는 일인지 잠깐 숫자로 실감해 보겠습니다. 겁주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의 감동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몸속에는 세포가 대략 수십조 개 있습니다. 이 숫자부터 사실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세포들이 하루에도 수천억 개씩 수명을 다하고 그만큼이 또 새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초 단위로 따지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몸속에서는 초당 수백만 개의 세포가 새로 태어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방금 제 이 문장 하나를 듣는 그 몇 초 사이에도 수백만, 수천만 개의 새 세포가 조용히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아무 느낌도 없이요.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앉아 이야기를 듣고 계실 뿐인데 그 안에서는 이 상상도 못할 규모의 공사가 단 한순간의 휴식도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가 하나 있는데 그 도시의 건물 수백만 채가 매일매일 헐리고 다시 지어집니다. 그런데도 도시 전체의 모습은 어제와 거의 똑같아 보여요. 왜냐하면 헐리는 즉시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양으로 새 건물이 올라가니까요. 겉으로 보는 사람은 이 도시가 그냥 가만히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사실 이 도시는 단 하루도 공사를 멈춘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도시입니다. 겉보기엔 어제의 나와 똑같아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매일, 매 순간 상상도 못할 규모로 여러분이 새로 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늘 노화를 무언가 잃어가는 이야기로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몸속에서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는 건 상실이 아니라 폭발적인 생성입니다. 매초 수백만 번씩 다시 태어나는 일이에요. 이 엄청난 창조 활동이 조금씩 느려지고 흐릿해지는 것, 그게 우리가 늙음이라고 부르는 것이었을 뿐입니다. 그러니 늙음의 반대말은 사실 젊음이 아니라 어쩌면 이 쉬지 않는 다시 태어남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재료가 이렇게 쉴 새 없이 헐리고 다시 지어지는데 대체 무엇이 그 와중에도 나를 계속 나로 유지시켜주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저는 여러분께 아주 익숙한 물건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촛불에 대해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지금 저 불꽃은 10분 전에 타고 있던 불꽃과 같은 불꽃일까요? 처음엔 당연히 같은 불꽃이라고 말하고 싶으실 겁니다. 계속 켜져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상합니다. 지금 저 불꽃을 이루고 있는 뜨거운 기체와 빛, 그건 10분 전에 그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때의 기체는 이미 연기가 되어 천장으로 흩어졌고 지금의 불꽃은 방금 녹아 올라온 새 밀랍이 타면서 만들어진 거예요. 매 순간 불꽃을 이루는 재료는 사라지고 그 즉시 새 재료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그러니까 불꽃은 재료로 따지면 한순간도 같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저걸 하나의 불꽃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 모양, 그 패턴이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가 핵심입니다. 불꽃은 물건이 아닙니다. 불꽃은 과정입니다. 저기 놓여있는 어떤 물체가 아니라 밀랍과 산소와 열이 끊임없이 흘러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하나의 사건이에요. 재료는 강물처럼 계속 흘러가고 그 흐름 위에 잠깐 떠 있는 모양, 그게 불꽃입니다. 이제 진짜 이상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의 몸도 정확히 이 불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물건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확인했던 그 사실, 원자와 세포가 끊임없이 교체된다는 것, 그게 바로 이 뜻이었어요. 여러분이 먹는 밥, 마시는 물, 들이쉬는 공기, 이 원자들이 여러분 몸으로 흘러 들어와서 잠시 여러분을 이루었다가 다시 몸 밖으로 흘러나갑니다. 불꽃 속을 지나가는 밀랍처럼요. 리처드 파인만은 이런 걸 두고 우리 몸의 원자들은 왔다가 떠나지만 그 춤만은 계속 이어진다는 식으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을 참 좋아하는데요. 정확히 그렇습니다. 원자는 손님처럼 잠깐 머물다 가고 남는 건 그 원자들이 추는 춤, 즉 패턴뿐이에요. 여러분이라는 존재는 그 특정한 춤의 이름입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다는 건 대체 뭘까요? 왜 우리는 저 촛불처럼 재료가 다 흘러가는데도 계속 나 자신으로 유지될 수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우주에서 가장 힘센 법칙 하나를 만나야 합니다. 엔트로피, 그러니까 연력학 제2법칙이라는 겁니다. 어렵게 들리시죠?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이 법칙이 말하는 건 딱 하나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저절로 흐트러진다. 이겁니다. 뜨거운 커피는 가만히 두면 식어서 방온도가 됩니다. 절대 저 혼자 다시 뜨거워지지 않아요. 잘 쌓아 올린 모래성은 파도가 치면 무너집니다. 무너진 모래가 저 혼자 다시 성이 되는 일은 없죠. 정돈된 방은 가만히 둬도 조금씩 어질러지지만 어질러진 방이 저절로 정돈되진 않습니다. 우주는 늘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한 방향으로만 흘러갑니다.
이게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법칙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놀라운 예외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우리 몸은 엄청나게 질서 정연합니다. 수십 조개의 세포가 각자 자기 자리에서 정확하게 일하고 있죠? 이건 잘 쌓은 모래성보다 훨씬 더 정교한 질서입니다. 엔트로피 법칙대로라면 이런 건 순식간에 흐트러져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흐트러지지 않고 수십 년을 버팁니다. 어떻게요? 비밀은 아까 그 촛불에 있습니다. 불꽃이 그 모양을 유지하는 유일한 이유는 밑에서 계속 밀랍을 태워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연료 공급을 끊는 순간, 그러니까 촛불을 훅 불어 끄는 순간, 그 아름다운 모양은 즉시 사라집니다. 질서를 유지하려면 끊임없이 에너지를 부어 넣어야 하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음식에서 에너지를 뽑아내 흐트러지려는 우리 몸을 계속 다시 정돈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모래성을 매 순간 다시 쌓는 거죠. 잠자는 동안에도 이 재건축 공사는 단 한순간도 멈추지 않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어떤 튼튼한 물건이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여러분은 매 순간 무너지고 있고 동시에 매 순간 다시 지어지고 있습니다. 살아있음이란 흐트러지려는 힘과 다시 세우려는 힘이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이룬 하나의 끊임없는 공사 현장입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공사 중인 건물이에요. 그리고 그 공사가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노화의 진짜 범인을 마주할 준비가 됐습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재료가 다 바뀌는데 대체 무엇이 늙는가? 이제 답의 윤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늙는 건 재료가 아닙니다. 재료는 어차피 계속 갈리니까요. 늙는 건 그 재료로 우리를 다시 짓는 공정 그 자체입니다. 무너지는 걸 다시 세우는 그 재건축 작업이 세월이 흐르면서 아주 조금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이게 진범입니다. 이 재건축이라는 게 얼마나 쉬지 않고 돌아가는 일인지 아주 일상적인 걸로 느껴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체온은 몇 도쯤 될까요? 대략 36.5도 근처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바깥 날씨가 영하든 한여름 30도든 여러분의 체온은 늘 그 언저리를 지킵니다. 이거 사실 엄청난 일이에요. 뜨거운 커피가 가만히 두면 식어서 방온도가 되는 그 법칙 기억하시죠? 세상 모든 것은 주변 온도랑 같아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몸은 그 법칙을 거슬러서 주변이 춥든 덥든 자기 온도를 꽉 붙잡고 있어요. 어떻게요? 끊임없이 에너지를 태워서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 3끼를 먹어야 하는 겁니다. 퇴근길에 편의점에 들러 삼각김밥 하나를 사서 먹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사실 아주 우주적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김밥 속의 원자에 담긴 에너지를 뜯어내서 지금 이 순간 흐트러지려는 여러분의 몸을 다시 붙잡아 세우는 연료로 쓰는 거니까요. 밥을 먹는다는 건 촛불에 밀랍을 대주는 것과 똑같은 일이었습니다. 하루라도 굶으면 기운이 쭉 빠지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연료 공급이 줄면 재건축 공사의 속도가 느려지니까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살기 위해 먹는다고 무심코 말하지만 그 말의 진짜 무게는 이겁니다. 여러분은 흐트러지지 않기 위해 먹습니다. 매 순간 무너지려는 자기 자신을 음식에서 뽑은 에너지로 매 순간 다시 세우기 위해서요. 잠깐만 그 공급을 멈춰도 여러분이라는 질서는 곧 우주의 무질서 속으로 풀려나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다는 건 그렇게 아슬아슬하고 그렇게 부지런한 일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파인만식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봅시다. 어려운 말은 다 걷어내고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만 보는 거예요. 방금 우리는 살아있음이란 흐트러지는 나를 매 순간 다시 짓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다시 짓는 일에는 반드시 2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지을 재료와 에너지. 이건 음식에서 오죠. 그리고 다른 하나는 무엇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 알려주는 설계도. 이게 바로 우리 세포 안에 들어있는 그 설계도입니다. 그리고 노화의 진짜 비밀은 바로 이 2번째 것, 설계도와 그걸 다루는 공정 쪽에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안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 재건축 공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2눈으로 직접 볼 수도 있습니다. 어렵게 현미경을 들이댈 필요도 없어요. 바로 상처가 아무는 걸 보면 됩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요리를 하다 손끝을 살짝 베었습니다. 처음엔 피가 나고 쓰라리고
벌어져 있죠.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않고 그 밑에서 새살이 차오르고 일주일쯤 뒤엔 언제 다쳤나 싶게 말끔해집니다.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겨서 신기해하지도 않는데요. 잠깐 멈춰서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를 낫게 하려고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밥 먹고 잠자고 지냈을 뿐인데 몸이 알아서 그 자리를 다시 지은 겁니다. 없어진 살을, 없어진 혈관을, 없어진 피부를 설계도대로 정확하게 다시 세운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내내 이야기해 온 그 재건축 공정입니다. 평소엔 눈에 안 보일 뿐 몸은 늘 이 일을 하고 있어요. 상처가 났을 때는 그 공사가 한 곳에 집중돼서 우리 눈에 확 띄는 것뿐입니다. 사실은 상처가 없을 때도 여러분의 피부는 아래에서부터 새 세포를 계속 밀어 올려 몇 주에 한 번씩 통째로 새 것으로 갈아입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손등의 피부는 몇 주 전 그 피부가 아니에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걸 하나 짚고 싶습니다. 젊을 때는 이 상처가 정말 빨리 아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같은 상처라도 아무는데 훨씬 오래 걸리죠. 자, 왜 그럴까요? 상처를 낫게 하는 재료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재료는 여전히 밥으로 들어오니까요. 그 재료로 상처를 다시 짓는 공정, 그 공사팀의 손이 느려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이 늙는다고 느끼는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이 하나로 모입니다.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다시 짓는 속도와 정확도의 문제. 젊음과 늙음의 차이는 여러분이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느냐가 아니라 여러분이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다시 지어지느냐에 있었던 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젊다는 건 튼튼한 물건이라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젊다는 건 잘 다시 지어진다는 뜻이었어요. 촛불로 치면 밑에서 밀랍이 콸콸 잘 올라와서 불꽃이 힘차고 또렷하게 타는 상태. 그게 젊음입니다. 그리고 그 밀랍의 흐름이 조금씩 더뎌지는 것. 그게 늙음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흐름이 왜 더뎌지는지 그 안쪽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 차례입니다. 그럼 이 어긋남이 왜 생기는지 한 걸음씩 짚어보겠습니다. 논리의 사슬을 하나도 건너뛰지 않고 따라가 볼게요. 전제는 이겁니다. 살아있다는 건 흐트러지는 나를 매 순간 다시 짓는 일이다. 그런데 이 재건축에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포 안에는 나를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가 적힌 설계도가 들어있어요. 세포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이 설계도를 복사해서 새 세포에게 넘겨줍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순조롭죠. 그런데 문제는 이 복사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정확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아요. 복사를 하고 또 하고 수만 번 반복하다 보면 아주 가끔 아주 미세한 오타가 하나씩 섞여 들어갑니다. 원본을 복사한 걸 다시 복사하고 그걸 또 복사하다 보면 조금씩 흐릿해지는 그런 걸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몸에는 이 오타를 잡아내고 고치는 아주 부지런한 수리반이 있습니다. 손상된 부분을 청소하고 잘못된 걸 바로잡는 시스템이죠. 젊을 때는 이 수리반이 아주 팔팔하게 일합니다. 오타가 생기는 족족 바로바로 고쳐버려요. 그래서 공정이 계속 정확하게 유지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옵니다. 이 수리반 자신도 그리고 이 모든 공사에 에너지를 대는 발전소도 결국은 우리 몸의 일부라는 거예요.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작은 발전소들이 있어서 우리가 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데 이 발전소들도 세월이 가면 출력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나이가 들면서 발전소의 출력이 떨어지고 수리반의 손도 조금씩 느려집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바로 고쳤을 오타들이 미처 다 고쳐지지 못하고 조금씩 남기 시작해요. 남은 오타 위에 새 오타가 또 쌓이고요. 결과적으로 나를 다시 짓는 공정이 점점 흐릿해집니다. 촛불로 치면 밑에서 올라오는 연료가 조금씩 부실해지고 불꽃의 모양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늙는다고 느끼는 것의 정체입니다. 무릎 연골이 예전만큼 잘 다시 지어지지 않고 피부가 예전만큼 탱탱하게 복구되지 않고 상처가 예전만큼 빨리 아물지 않는 것. 전부 이 하나의 공정이 조금씩 어긋난 결과입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를 궁금하게 했던 그 두 번째 시계, 생체 나이의 정체도 풀립니다. 그 시계는 달력의 시간을 재는 게 아니었어요. 그건 여러분을 다시 짓는 공정이 지금 얼마나 흐릿해졌는지를 재는 시계였습니다. 달력이 아니라 공정의 상태를 읽는 거죠.
그래서 같은 예순이라도 사람마다 다른 겁니다. 사람마다 이 공정을 얼마나 잘 유지해 왔느냐가 다르니까요.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따라 붙습니다.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이 공정이 마흔처럼 팔팔하고 어떤 사람은 일흔처럼 지쳐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건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답을 닫아놓은 질문은 아닙니다. 유전자도 관여하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주 흥미로운 힌트가 있습니다. 이 공정은 게으르게 굴수록 더 빨리 흐트러지고 자꾸 쓸수록 더 팽팽하게 유지되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 몸은 계속 신호를 받으면서 지금 이 정도로 튼튼하게 지으면 되는구나 하고 기준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신호가 끊기면 몸은 이제 이만큼 안 써도 되나 보다 하고 재건축의 수준을 슬그머니 낮춰버려요. 그래서 며칠만 알아 누워도 다리 근육이 쭉 빠지는 겁니다. 반대로 몸을 움직여 부하를 주면 몸은 더 튼튼하게 지어야겠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공정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운동이 노화를 늦춘다는 말의 진짜 속뜻입니다. 운동은 무슨 마법의 약이라서가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의 몸에게 아직 멈추지 마, 계속 잘 지어줘 하고 보내는 신호인 겁니다. 촛불에게 계속 좋은 연료를 대주는 것과 같아요. 제가 오늘 5가지 운동을 알려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이 영상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다만 왜 몸을 쓰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지 그 밑바닥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 그 촛불로 다시 돌아가죠. 우리가 촛불을 훅 불어서 끕니다. 그 순간 불꽃은 어디로 갔을까요? 이상한 질문 같지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불꽃이 어디 다른 곳으로 도망친 게 아닙니다. 촛불을 이루던 밀랍은 그대로 있어요. 초도 그대로고 심지도 그대로입니다. 재료는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사라진 건 오직 하나, 그 재료들이 추던 춤, 그 과정입니다. 연료를 태우는 그 사건이 멈추자 불꽃이라는 패턴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라 과정이 멈춘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죽음도 정확히 이것입니다. 죽음은 우리 몸을 이루던 원자들이 갑자기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에요. 원자들은 하나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원자들을 나로 유지시켜주던 그 끊임없는 공사, 그 재건축이 멈추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불꽃이 꺼지듯이요. 그래서 살아있음과 죽음의 진짜 차이는 물질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그 공정이 돌아가느냐 멈췄느냐에 있습니다. 켜져 있음과 꺼짐,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날카로운 반론이 하나 나올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다 바뀐다고 했는데 안 바뀌는 것도 있잖아요. 뇌세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거의 그대로 간다던데요. 심장 근육세포도 평생 안 바뀐다고 들었는데요.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오늘 이야기는 반쪽짜리가 되니까요. 맞습니다. 우리 몸의 세포가 다 똑같은 속도로 교체되는 건 아니에요. 장의 안쪽 세포는 며칠 만에 새 것으로 바뀌고 피부는 몇 주, 적혈구는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신경세포나 심장세포는 정말로 평생 우리와 함께 갑니다. 그러니까 세포 단위로만 보면 안 바뀌는 세포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아까 제 이야기가 틀린 것 같죠. 그런데 한층만 더 깊이 내려가 보면 반전이 있습니다. 세포는 그대로 있어도 그 세포를 이루는 재료는 그대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평생 가는 그 뇌세포조차 그 안을 채우고 있는 단백질과 분자들은 끊임없이 낡은 것이 버려지고 새 것으로 교체됩니다. 세포라는 집은 그대로인데 그 집을 이루는 벽돌은 계속 갈리는 거예요. 오래된 집을 헐지 않고 벽돌을 하나씩 계속 새 것으로 바꿔 끼우는 걸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집의 모양과 위치는 평생 그대로인데 그 재료는 몇 년이면 거의 다 새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바뀌는 세포조차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흐르고 있는 겁니다. 다시 짓기를 멈추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아주 중요한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평생 가는 세포들, 자기를 통째로 새 것으로 갈아치우지 못하는 세포들이 있죠. 이런 세포들은 어떻게 될까요? 통째로 새 것으로 못 바꾸니 그 안에서 쌓이는 미세한 손상을 오직 부품 교체만으로 버텨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이야말로 세월이 흐르면서 손상이 조금씩 쌓이기 가장 쉬운 곳입니다. 왜 나이가 들면 기억이나 심장 같은 부분이 먼저 삐걱대기 시작하는지 여기서 실마리가 보이죠.
통째로 리셋할 수 없는 것들이 결국 오타를 가장 오래 짊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반론을 이렇게 뜯어보고 나면 오히려 오늘 이야기가 더 단단해집니다. 몸의 어떤 부분은 통째로 새로 지어지고 어떤 부분은 벽돌만 갈아 끼우며 버팁니다. 방식은 달라도 어느 것 하나 가만히 멈춰 있는 건 없어요. 전부 다 매 순간 자기를 유지하기 위해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것 치고 멈춰 있는 건 하나도 없다.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을 진실입니다. 자, 그럼 이 끊임없는 유지 작업의 정확도가 사람마다 왜 그렇게 다른지 그 두 번째 시계의 눈금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아까 우리는 몸속에 두 개의 시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달력이 알려주는 나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세포가 알려주는 생체 나이. 이 두 번째 시계가 대체 무엇을 재는 건지 이제 조금 더 또렷하게 그려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세포 속 설계도에는 그냥 글자만 적혀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설계도 곳곳에는 어느 부분을 지금 읽고 어느 부분을 지금 덮어둘지를 표시하는 작은 화학적 꼬리표들이 붙어 있어요. 마치 두꺼운 요리책에 붙여둔 색색의 포스트잇 같은 겁니다. 이 요리는 지금 자주 하니까 눈에 띄게 붙여두고 저 요리는 당분간 안 하니까 덮어두고요.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꼬리표들이 붙는 자리가 조금씩 흐트러집니다. 원래 붙어 있어야 할 곳에서 떨어지고 엉뚱한 곳에 새로 붙기도 하고요.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이 꼬리표들의 흐트러진 패턴을 읽어서 그 사람의 세포가 지금 얼마나 나이 들었는지를 꽤 정확하게 알아맞힐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게 생체, 나이, 시계의 정체예요. 이 시계는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설계도를 다루는 솜씨가 얼마나 흐트러졌는지를 재는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이 꼬리표들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붙는 자리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무슨 요리책에 포스트잇을 어디 붙일지가 우리가 실제로 무슨 요리를 자주 하느냐에 따라 정해지는 것처럼요. 몸을 자주 움직이면 세포는 이 사람은 활발하게 사는구나 하는 신호를 받고 그에 맞게 설계도를 관리합니다. 잘 자고 잘 먹고 스트레스를 덜 받으면 수리반이 일하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반대로 그 신호가 오래 끊기면 꼬리표들은 더 빨리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같은 예순이라도 어떤 사람의 시계는 40에 멈춰 있고 어떤 사람의 시계는 70까지 훌쩍 가 있는 겁니다. 달력은 못 되돌려도 이 두 번째 시계의 바늘은 우리가 사는 방식에 조용히 반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여기서 이러이러하게 살면 몇 년이 되돌아갑니다 하고 딱 잘라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말이에요. 이 시계가 어디까지 되돌아갈 수 있는지 그 한계가 어디인지는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답을 내놓지 못한 질문입니다.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아직 우리는 겸손하게 지켜보는 단계예요. 다만 분명한 건 이겁니다. 이 시계는 그냥 앞으로만 흘러가기만 하는 달력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방식이라는 손길에 반응하는 살아있는 눈금이라는 것.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노화를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무게가 조금은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오면 조금은 억울한 질문 하나가 자연스럽게 고개를 듭니다. 몸이 그렇게 스스로를 수리할 줄 안다면 왜 애초에 완벽하게 수리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을까요? 왜 그 솜씨는 하필 세월이 가면서 흐릿해지도록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을 찾으러 우리는 잠시 우리 몸에서 나와 아주 먼 곳으로 생명이 처음 만들어지던 그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솔직히 좀 서늘하지만 동시에 아주 정직합니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진화라는 과정이 사실은 우리가 오래 사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천천히 풀어볼게요. 진화의 눈으로 보면 생명체의 임무는 딱 하나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설계도를 넘겨주는 것, 그러니까 번식이죠. 자연은 여러분이 자손을 남길 수 있을 때까지 그 시기까지 몸이 팔팔하게 잘 굴러가도록 아주 공을 들여 우리를 다듬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그 왕성한 수리 능력, 그 팔팔한 회복력은 그렇게 얻어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일단 설계도를 다음 세대에게 넘기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그 이후의 몸에 대해서는 진화가 다듬을 이유가 거의 사라져 버려요. 냉정하게 말하면 번식을 마친 뒤에 노화를 막아주는 유전자가 있든 없든 그건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되는 것과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니 자연은 거기에 힘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젊은 시절을 위해 아주 훌륭하게 설계됐지만
그 시절 이후를 오래 버티도록 설계되지는 않은 겁니다. 완벽한 수리반이 없는 게 아니라 젊을 때까지만 완벽하도록 만들어진 수리반인 셈이죠.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젊을 때는 아주 유리하게 작동하던 어떤 기능이 나이가 들면 오히려 노화를 부추기는 쪽으로 돌변하기도 해요. 자연 입장에서는 젊을 때의 이득이 훨씬 중요했으니까 늙어서 손해를 보든 말든 그 기능을 그대로 넣어둔 겁니다. 젊음을 위해 치른 외상값을 우리가 나이 들어 갚고 있는 셈이라고나 할까요? 물론 이건 현재 과학이 노화를 이해하는 여러 방식 중 큰 줄기를 아주 단순하게 그린 겁니다. 노화의 모든 것을 이 하나로 설명할 수 있다고 말하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이 부분은 아직도 과학자들이 활발하게 파고들고 있는 완전히 닫히지 않은 질문입니다. 다만 큰 그림은 분명해요. 우리가 늙는 건 몸이 실패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영원히 젊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서늘한 사실 안에서 오히려 이상하게 따뜻한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진화는 우리에게 영원한 젊음을 주지는 않았지만 대신 우리를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하나의 릴레이 주자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는 불꽃은 부모님이라는 불꽃에서 옮겨붙은 불이고 언젠가 또 다른 불꽃으로 옮겨붙거나 이미 옮겨붙은 불입니다. 개별 촛불은 언젠가 사그라들지만 그 불 자체는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이어져 왔어요. 지구에 처음 생명이 켜진 그 순간부터 지금 여러분에게까지 그 불은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아득한 릴레이의 가장 최신 주자인 셈이죠. 이 이야기는 조금 뒤에 더 깊어질 텐데 잠시 이 감각만 마음 한켠에 놔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질문이 슬며시 고개를 듭니다. 잠깐만요. 노화가 시간 때문이 아니라 그 재건축 공정이 흐릿해지는 거라면 그 공정만 계속 또렷하게 유지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아예 안 늙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불로장생의 꿈이 여기서 아주 논리적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정직하고 싶습니다. 신나게 그렇다고 말씀드리면 조회수는 잘 나올지 몰라도 그건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과 어울리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차분하게 될 것 같은 부분과 안 될 것 같은 부분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희망적인 쪽입니다. 노화가 그 자체로 하나의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재건축 공정의 문제라면 그 공정을 손볼 여지가 이론적으로는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지금 전 세계의 많은 과학자들이 이 방향으로 연구하고 있어요. 낡은 세포를 청소하는 법, 지친 발전소를 되살리는 법, 흐트러진 꼬리표를 다시 정돈하는 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몇 실험에서는 늙은 생명체의 그 두 번째 시계를 실제로 조금 되돌린 것처럼 보이는 결과들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노화는 손댈 수 없는 절대적인 벽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분명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냉정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결과들은 대부분 아직 실험실 안에 아주 제한된 조건에서의 이야기예요. 그걸 사람에게, 그것도 안전하게 적용하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벽이 하나 있어요. 우리 몸은 수십조 개의 세포가 얽히고 설킨 상상을 초월할 만큼 복잡한 시스템입니다. 한 곳의 공정을 손보면 예상치 못한 다른 곳이 삐걱대기 쉽죠. 게다가 우리가 내내 이야기한 그 엔트로피, 흐트러지려는 우주의 근본적인 힘은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재건축을 잘해도 다시 짓는 과정 자체에서 새 오타가 생기는 걸 완전히 없앨 수는 없어요. 완벽한 복사는 이 우주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과학이 조심스럽게 말할 수 있는 건 영원히 안 늙는다가 아니라 어쩌면 더 오래 또렷하게 탈 수 있다 정도입니다. 불꽃을 영원히 끄지 않는 게 아니라 사그라드는 속도를 늦추고 마지막까지 환하게 타도록 돕는 것. 저는 이게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아름다운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아직 과학이 완전히 답을 닫지 못한 지금도 활짝 열려있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답이 어디까지 갈지 아직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노화가 손댈 수 없는 시간의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하나의 과정으로 바뀌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인류에게는 엄청난 시선의 전환입니다. 자, 이 열린 질문을 가슴에 품은 채로 이제 다시 지금 이 순간에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와 봅시다. 아직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깊은 대목이 남아있거든요. 여기까지 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좋아요. 몸이 계속 새로 지어진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몸이야 그렇다 쳐도
나라는 느낌, 내 기억, 내 마음만큼은 쭉 그대로 이어지는 거 아닌가? 살점은 바뀌어도 내 알맹이는 그대로일 거야. 이렇게 붙잡고 싶어지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가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기묘한 대목입니다. 바로 그 기억마저도 매번 새로 지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는 흔히 기억이 서랍 속에 넣어둔 사진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찍어서 넣어두면 꺼내 볼 때마다 똑같은 사진이 나오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 뇌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억을 떠올린다는 건 서랍에서 사진을 꺼내는 게 아니라 그 장면을 그때그때 다시 그려내는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린 그림을 뇌는 다시 저장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미세하게 색이 바뀌고 선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추억을 자주 떠올릴수록 그 추억은 원본에서 조금씩 멀어져요. 여러분이 지금 가장 또렷하다고 믿는 어린 시절의 그 장면은 사실 원본이 아니라 수백 번 다시 그린 그림의 그림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기억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나의 핵심이라고 믿는데 사실 기억조차도 몸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 있었던 겁니다. 매번 다시 그려지고 매번 조금씩 새로워지는 하나의 과정으로요. 저 촛불이 매 순간 새 밀랍으로 자기를 다시 만들듯이 여러분의 기억도 떠올릴 때마다 새로 다시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죠. 재료로 따지면 옛날 그 뇌세포는 다 바뀌었고 그 위에 얹힌 기억도 계속 새로 칠해지고 있으니 물질적으로는 어디에도 고정된 나가 없는 셈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주 무서운, 하지만 곰곰이 뜯어보면 오히려 마음이 놓이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약 몸도 계속 바뀌고 기억도 계속 다시 그려진다면 대체 무엇이 나를 어제의 나와 이어주는 걸까요? 답은 이겁니다. 그건 어떤 고정된 알맹이가 아니라 이어짐 그 자체입니다. 어제의 나를 바탕으로 오늘의 내가 다시 그려지고 오늘의 나를 바탕으로 내일의 내가 다시 그려지는 그 끊기지 않는 연속, 그게 나예요. 나는 저장된 파일이 아니라 계속 이어서 흘러가는 이야기입니다. 강물의 물이 매 순간 새물이어도 한강이 한강인 것처럼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나라고 부르는 그것은 어딘가에 딱 박혀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지금 이 순간에도 다시 쓰이고 있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은 매일 아침 조금씩 새로운 사람으로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완전히 같은 사람이 아니라요. 이게 왜 마음이 놓이는 이야기냐면 이 말은 곧 우리가 어제의 실수에 어제의 나에 완전히 묶여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하니까요. 매 순간 다시 지어진다는 건 매 순간 조금씩 달라질 여지가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늙어가는 불꽃이지만 여전히 매 순간 새로 타오르는 불꽃인 거죠. 이 재건축 공사에는 하루 중에서도 특히 바빠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우리가 잠든 밤입니다. 낮 동안 우리는 몸을 씁니다. 걷고, 생각하고, 먹고, 부딪히죠. 그 과정에서 크고 작은 손상과 오타가 계속 쌓입니다. 그런데 낮에는 몸이 이걸 세세하게 다 손볼 겨를이 없어요. 당장 움직이고 살아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몸은 아주 영리한 전략을 씁니다. 우리가 잠들어 조용해지는 밤, 바로 그때 본격적으로 수리반을 풀어놓는 겁니다. 낮에 쌓인 손상을 청소하고 흐트러진 걸 정돈하고 낮에 미뤄둔 공사를 몰아서 하는 거죠. 잠을 못 자면 다음날 온몸이 찌뿌둥하고 정신이 흐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밤새 해야 할 재건축을 몸이 미처 다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로부터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있는 건데요.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젊음을 지키는 마법의 시간이 따로 있다면 그건 화려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깊은 잠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밤 푹 자는 그 몇 시간 동안 여러분의 몸은 하루 종일 흐트러진 여러분을 다시 또렷하게 그려놓습니다. 아침에 개운하게 깨어나는 그 느낌은 밤새 잘 지어진 새나로 다시 태어난 느낌인 셈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대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잠과 죽음입니다. 옛사람들은 잠을 작은 죽음이라고 불렀어요. 겉모습이 비슷하니까요. 둘 다 눈을 감고 조용해지고 세상과 잠시 끊어지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관점으로 보면 이 둘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도 정반대로요. 잠은 재건축 공사가 멈추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활발해지는 시간이에요. 불꽃으로 치면 밤은 불이 꺼지는 시간이 아니라 밑에서 밀랍을 부지런히 끌어올려 불꽃을 다시 다듬는 시간입니다. 반면에 죽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공사가 완전히 멈추는 것이죠. 불꽃 자체가 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은 죽음의 사촌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가장 열심인 순간에 가까웠던 거예요. 매일 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라 매일 밤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이걸 알고 나면 오늘 밤 잠자리에 드는 일이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불 꺼진 방에 누워 눈을 감는 그 순간은 하루를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불꽃을 내일을 위해 다시 손질하는 시간이니까요. 자, 그런데 이 작은 불꽃 하나가 우주 전체 안에서 얼마나 이상하고 귀한 일인지 잠시 시선을 아주 넓게 열어서 바라보고 싶습니다. 잠깐 여기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아주 넓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여러분의 몸속을 들여다봤는데요. 이제 시선을 우주 전체로 넓혀보면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이상하고 귀한 것인지가 드러납니다. 아까 우리는 우주의 가장 확실한 법칙을 만났습니다. 모든 것은 가만히 두면 흐트러진다. 별도 언젠가는 다 타서 식고 질서 있던 것은 무질서 속으로 풀려납니다. 우주는 아주 길게 보면 뜨겁고 정돈된 상태에서 차갑고 흐트러진 상태로 한 방향으로 천천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우주 한복판에 여러분이 있습니다. 흐트러지기는커녕 수십조 개의 세포를 정확하게 정돈한 채로 수십 년째 그 질서를 지키고 있는 존재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은 우주의 법칙을 어긴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 아주 정교한 거래가 숨어 있어요. 여러분이 자기 안의 질서를 유지하는 대신 그 대가로 주변의 무질서를 흩뿌리는 겁니다. 다시 촛불을 보세요. 촛불은 자기 자신은 또렷한 불꽃 모양을 유지하지만 그 대가로 주변의 열과 연기, 즉 무질서를 잔뜩 뿜어냅니다. 방 전체로 보면 무질서는 오히려 늘어나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은 음식이라는 잘 정돈된 에너지를 받아서 자기 몸을 정돈하는 데 쓰고 그 대가로 열과 노폐물을 세상에 내보냅니다. 여러분 한 몸의 질서를 지키려고 우주 전체의 무질서를 아주 조금 늘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우주의 법칙을 거스르는 반란군이 아니라 그 법칙을 아주 영리하게 이용하는 작은 소용돌이 같은 존재입니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그 거대한 흐름 위에서 잠시 생겨나 뱅글뱅글 도는 작은 소용돌이요. 흐름 전체는 여전히 바다로 가지만 그 소용돌이는 흐름의 힘을 빌려 잠시 자기 모양을 유지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 소용돌이에요. 태어난 순간 생겨나서 우주가 무질서로 흐르는 그 거대한 힘을 빌려 수십 년째 자기 모양을 지키고 있는 소용돌이. 언젠가 그 소용돌이는 풀려서 다시 큰 흐름 속으로 돌아가겠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분명히 또렷하게 여기서 돌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살아서 여기 존재한다는 건 우주가 흐트러지려는 그 어마어마한 힘 한복판에서 잠시 피어난 하나의 또렷한 문이라는 뜻입니다. 흔한 일이 아니에요. 우주 대부분은 차갑고 텅 비고 흐트러져 있는데 여러분이 있는 이 작은 자리에서만은 수십 년째 질서가 노래하듯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넓은 시선을 가슴에 담은 채로 이제 다시 여러분 자신에게로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봉우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듣다 보면 어쩌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기분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은 흐른다. 고정된 나는 없다. 이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없다. 이런 이야기 사실 우리 문화 속에서 아주 오래전부터 들려오던 말이잖아요. 강물처럼 흘러간다. 화무십일홍이다. 만물은 변한다. 옛사람들은 이걸 삶을 오래 지켜본 지혜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심스럽게 짚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종교나 신비로운 가르침을 이야기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리학과 생물학의 길이었어요. 원자가 교체되고 엔트로피가 밀어붙이고 세포가 다시 지어지는 측정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차갑고 정확한 과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 보니 옛사람들이 삶을 바라보며 느꼈던 그 오래된 직관과 같은 자리에 도착하더라는 겁니다. 나라는 건 고정된 물건이 아니라 흘러가는 과정이다. 이 말을 옛사람들은 살아본 지혜로 느꼈고 과학은 세포와 원자를 재서 확인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길이 같은 봉우리에서 만난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종종 우리의 소중한 느낌들을 차갑게 깨부순다고 오해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건 정반대예요.
과학은 삶이 흐름이라는 그 오래된 직관을 부수기는커녕 오히려 더 단단하고 정확하게 뒷받침해 줬습니다. 아름다움을 깨는 게 아니라 그 아름다움이 왜 진실인지를 보여준 거죠. 흐른다는 그 느낌은 감상이 아니라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흐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모든 게 흘러가 버린다니 허무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보고 싶어요.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만약 우리가 정말 고정된 돌덩어리였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이렇게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을까요? 느낌도 생각도 감동도 전부 무언가가 계속 움직이고 흐를 때만 생겨나는 것들입니다. 멈춰 있는 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며 무언가를 느끼고 계신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이 흐르는 존재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흐르기 때문에 늙지만 바로 그 흐름 덕분에 살아있고 느끼고 지금 이 순간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흐름은 잃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음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자, 이 마음을 안고 이제 정말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서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아주 오래된 수수께끼 하나가 새삼 다르게 다가옵니다. 재료가 매 순간 다 바뀐다면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는 정말 같은 사람일까요? 10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물질로 이어진 끈은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말이죠. 옛날부터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배 한 척이 있는데 낡은 판자를 하나씩 새 판자로 갈아 끼워서 결국 원래 판자가 하나도 안 남았다면 그게 같은 배냐는 거죠. 우리 몸이 바로 그 배입니다. 그것도 판자를 전부 다 갈아 끼운 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헷갈리지 않고 나는 나라고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이미 우리 손안에 있습니다. 우리를 나로 만드는 건 판자가 아니라 배의 모양이었으니까요. 재료가 아니라 패턴이었으니까요.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강의 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어제 여러분이 산책하며 봤던 그 물은 이미 저 멀리 떠내려갔어요. 오늘 흐르는 건 완전히 새 물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여전히 한강이라고 부릅니다. 한강은 특정한 물이 아니라 물이 흐르는 그 모양이자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특정한 원자 덩어리가 아니라 그 원자들이 흘러 지나가며 유지하는 하나의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는 건 사실 명사가 아니라 동사에 가깝습니다. 나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 계속되고 있는 어떤 사건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높은 봉우리에 올라설 차례입니다. 여기서 세상을 보는 시점이 아주 크게 한번 뒤집힙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따라와 주세요. 우리는 지금까지 노화를 슬퍼할 때 마치 우리가 조각상인 것처럼 슬퍼했습니다. 아름답게 깎아놓은 대리석 조각상이 비바람에 조금씩 마모되어 가듯이 원래 완전했던 내가 시간에 깎여 나간다고 여겼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확인했듯이 여러분은 단 한 번도 조각상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불꽃이었어요. 그러면 시점을 완전히 뒤집어 봅시다. 조각상의 눈으로 보면 노화는 상실입니다. 깎여 나가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불꽃의 눈으로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몸속에서는 수십조 개의 세포가 흐트러지려는 힘에 맞서 여러분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듣는 이 몇 분 동안에도 수억 개의 세포가 새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단 1초도 쉬지 않고요. 잠든 밤에도 아무 생각 없이 지하철에 앉아있던 순간에도 이 공사는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밀랍 한 자루로 켠 작은 촛불도 몇 시간이면 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라는 이 불꽃은 수십 년째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습니다. 매 순간 무너지면서 매 순간 자기를 다시 세우면서요. 이건 마모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기 힘든 끈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예순으로 일흔으로 앉아 계신다는 건 여러분의 몸이 60년,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재건축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거야말로 우주에서 가장 경이로운 일 아닐까요? 엔트로피가 모든 걸 흐트러뜨리려고 밀어붙이는 이 우주에서 여러분은 수십 년째 그 거대한 흐름을 거슬러 여러분 자신을 지켜온 겁니다. 아까 제가 잠시 접어두었던 릴레이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이 봉우리에서 그 이야기가 마저 펼쳐집니다.
여러분이라는 이 불꽃은 어느 날 갑자기 무에서 켜진 게 아닙니다. 그건 부모님이라는 앞주자에게서 건네받은 불이에요. 그리고 그 부모님의 불은 또 그 앞에 누군가에게서 그 앞은 또 그 앞에서 건네받은 겁니다. 이 바통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 보면 놀랍게도 그 끝에는 지구에 처음 생명이 켜진 그 아득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안에서 타고 있는 이 불꽃은 수십억 년 동안 단 한 번도 꺼지지 않고 주자에서 주자로 건네져 온 그 하나의 불에서 갈라져 나온 불꽃입니다. 개별 촛불은 언젠가 사그라들지만 그 불 자체는 상상할 수도 없이 오래 이어져 왔어요. 여러분은 그 아득한 릴레이에 지금 이 순간을 달리고 있는 가장 최신 주자입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던 유한함의 무게가 조금은 다르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이걸 알고 나면 주름 하나, 흰머리 하나가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그건 여러분이 낡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토록 오래, 그토록 성실하게 타올랐다는 흔적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노화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을 속일 생각이 없어요. 공정은 언젠가 흐릿해지고 불꽃은 언젠가 사그라듭니다. 그건 이 우주의 규칙이고 오늘 우리가 확인한 그 법칙의 일부입니다. 다만 우리가 두려워하던 것의 정체가 바뀌었을 뿐입니다. 자, 이제 맨 처음에 그 질문을 다시 꺼내볼까요? 재료가 다 바뀌는데 대체 무엇이 늙는가? 이제 우리는 침착하게 답할 수 있습니다. 늙는 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이루는 재료도 아니고요. 그런데 그건 계속 새 것으로 흘러가니까요. 그리고 늙게 만드는 건 시간도 아닙니다. 시간은 그냥 무대일 뿐이었죠. 늙는 건 여러분을 매 순간 다시 짓는 그 공정이, 그 불꽃의 춤이 세월과 함께 아주 조금씩 흐릿해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리고 그 공정은 우리가 몸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조용히 응답합니다. 완전히 멈출 수는 없어도 얼마나 또렷하게 타오를지에는 우리도 한 몫을 거둘 수 있어요. 조각상은 자기가 깎이는 걸 막을 수 없지만 불꽃은 연료에 응답하니까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께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우리는 시간에 갉아먹히는 무력한 물건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매 순간 스스로를 다시 만들어내는 살아있는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꽃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안에서 환하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는 길에 아니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번만 이걸 느껴보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서 수억 개의 세포가 나를 다시 짓고 있구나. 나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계속 타오르고 있구나. 그 감각을 한 번만 가만히 음미해 보시면 오늘 하루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실 겁니다. 살아있다는 이 짧고도 눈부신 사건을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남겨주세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여러분 마음속 어떤 그림을 가장 크게 흔들어 놓았는지 저는 정말 궁금하거든요. 여러분의 그 호기심이야말로 다음 불꽃을 켜는 연료가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하나의 눈부신 수수께끼를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타오르고 계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